신도 버린 사람들. 내 존엄성은 내가 입증한다. 1997년 12월 22일, 그날 저녁 뭄바이 국제공항에는 유난히 사람이 많았다. 나도 그 속에 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남의 일만 같았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상황 같았다. 공항은 활기에 넘쳐 북적였다. 사랑하는 일에 떠나보내러 나온 수많은 인파 속에서 사람들은 내 손을 잡아 악수하며 축하의 말을 건네고 행운을 빌었다. 나는 국제통화기금에서 일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떠나는 길이었다. 사람들 사이를 옮겨다니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얼굴에는 풀로 붙여놓은 듯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때 만류하는 손을 뿌리치며 달려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 이것 놔라. 두루바를 불러봐. 잠깐만 내 아들과 함께 있게 해다오. 아들은 7바다 너머로 떠나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다. 벌써 한 발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늙은이란 말이다. 어머니는 늙었지만 의지가 대단한 분이라 양쪽에서 붙잡는 남자들을 모두 뿌리치고 내가 있는 쪽으로 왔다. 바이. 나는 얼른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발을 만지며 축복을 빌었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거침없이 몰아붙였다. 그렇게 열심히 이룬 것들을 내버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찾지 못한 걸 7바다 너머에서 찾겠다는 거냐? 두 끼 든든히 먹고 그 배가 충분히 차고 넘칠 만큼 많은 것을 가졌잖니. 뭘 더 원하는 게야? 어머니는 따져 물었다. 너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늘 뭔가를 찾아다녔지. 손에 쥔 걸로는 만족을 못했어. 나 좀 봐라. 이 어미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죽은 내 몸에 눈물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뒤늦게 울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그러다가 꺽꺽 울기 시작했다. 네 아버지도 나를 두고 죽더니만 이제 두루봐 너마저 내 곁을 떠나는구나. 할 말을 찾으려다 보니 나도 내가 왜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지 궁금해졌다. 경력에는 보탬이 될지 몰라도 나를 이루는 살과 피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는 나라로 왜 떠나려는 걸까? 어머니를 설득할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온통 공허한 말들 뿐이었다. 어머니를 안고 있자니 아버지의 추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8년이 지났을 때였다. 바이는 늘 아버지를 추억했지만 그 방식이 독특했다. 당신을 혼자 두었다고 원망하는 게 바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방식이었다. 나에게 아버지는 늘 곁에 있고 칭찬을 입 밖에 내는 법이 없는 분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아버지의 그 표정 한 번이면 나는 산이라도 옮길 수 있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시작하던 때가 기억났다. 집에 오는 손님들마다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고 물었다. 대개는 판에 박힌 재미없는 대답을 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잔우 형이 똑같은 걸 나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 넌 정말 구제불능이다. 빈털털이 거지가 되고 말 거야. 너 작가가 잘 사는 거 본 적 있어? 형이 인상을 쓰며 말했다. 베란다에 서서 훌쩍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형이 달래려는 건 줄 알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빠 좀 봐봐. 사람들은 말할 거야. 의사가 되라, 엔지니어가 되라, 아니면 변호사가 되라. 하지만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돼.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게 옳아. 아빠도 너한테 이게 되라느니 저게 되라느니 말하지 않을 생각이다. 아버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면 늘 그랬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뿐이야. 뭘 하든 최고가 되라는 것. 도둑이 되고 싶어? 좋아. 하지만 솜씨가 대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야, 진짜 훌륭한 도둑이다. 어쩜 이렇게 솜씨가 대단할까? 라고 감탄하게 만들란 말이야.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고 아버지도 이가 다 빠진 입을 벌리고 씩 웃었다. 그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 알아들었니? 이 말을 할 때도 아버지의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났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아버지의 투박한 인생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건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뿌리를 내렸고 내 야심의 추진력이 되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도 생각났다. 몇 시간씩 연구를 하던 때였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6자녀를 키운 어머니는 그만 좀 쉬라고 닥달을 했다. 그러지 않아도 먹고 마실 것 충분한데 뭐가 걱정이 돼서 일만 하냐는 것이었다.
하루는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호통을 쳤다. 그러고는 하기는 운전면허 같은 거라고 설명했다. 면허를 따면 계속 운전을 해야지. 그럼 그걸 그냥 썩히나? 형이 탑승 수속이 곧 시작된다고 알려주었다. 혹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가슴이 메어왔다. 눈을 감자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어머니가 아이처럼 연약한 몸으로 나를 끌어안는 게 느껴졌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흐느낌이 복받쳤다. 참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쏟았더니 어머니의 다정한 손이 내 등을 쓸어내렸다. 당신의 두루바가 감정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느끼셨는지 와락 껴안았을 때만큼이나 서둘러 나를 떼어냈다. 다른 가족들이 작별의 말을 하려고 나와 있다는 게 기억났다. 형들과 형수들, 크고 작은 자다부가 3세대들도 나와 있었다. 누나들도 가족과 함께 나왔다. 친척과 지인들도 보였다. 모두가 이별을 아쉬워했고 심지어 얼마 후면 아이들과 함께 워싱턴으로 올 아내마저 눈물을 글썽였다. 누렇게 바래고 헤어진 전통 옷차림의 친척들은 화려한 공항 라운지가 어색한 모양이었다. 비행기에 오른 후에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도 준비은행의 전문가가 되겠지만 거기서는 그저 속어가 잔뜩 섞인 마라티어를 쓰던 흑투성이 옆집 아이 두루바일 뿐이었다. 내가 탈 비행기의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한 바퀴 빙 돌며 악수와 포옹을 한 후 떨리는 손을 엉거주춤 반쯤 들고 막내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서 보안 검색대로 걸어갔다. 하늘을 날고 있을 때보다 사색에 잠기기 좋은 공간이나 시간은 없다. 하늘과 땅의 중간에 떠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비행기는 초음속으로 날지만 마음은 빛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되는 대로 떠도는 것 같아도 언제나 목표를 정해서 날아간다. 나를 배웅하러 공항까지 나왔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려 보았다. 모두들 내 카스트를 언급했다. 마을의 한 어르신은 나를 다무 마하르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조금 더 교묘할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높은 태생의 누군가는 내가 하층 카스트 출신인데도 크게 성공했다고 칭찬했다. 가장 교묘하게 비꼬았던 경우는 상층 카스트인 학교 때 선생님이었다. 그분은 늘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나를 정부의 사위라고 부르곤 했다. 수업료를 면제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신성한 언어라는 미명하에 수세기 동안 상층 카스트만이 독점했던 산스크리트어 수업에서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적을 내자 교육제도 자체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100만 번도 더 했던 생각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째서 나를 한 개인으로 보고 평가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했다. 어째서 늘 출신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야 했을까? 15세기의 성자이자 신인이었던 카비르의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죽어 천국의 문을 두드렸네. 너는 누구냐? 내게 물었지. 이승에 사는 동안 제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당신께 여쭈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결론은 늘 하나였다. 내가 비천한 마하르, 달리트, 사회의 최하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은 비극적인 결함 한 가지를 안고 태어난 것과 같았다. 내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성공을 거두더라도 나는 늘 불가촉 천민일 것이다. 비록 성공한 불가촉 천민이기는 해도. 그렇다. 나는 마하르 카스트 출신이다. 내 아버지는 간신히 문맹을 면했고 변변찮은 마길로 가족을 먹여 살린 보잘것없는 노동자였다. 내 조상들은 불가촉 천민이었다. 그들은 침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오지 항아리를 목에 걸고 다녔고 발자국을 즉시 지울 수 있게 엉덩이에 비를 매달고 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의 하인이 되어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 입에 거품을 물고 숨이 끊어지도록 달려서 관리들의 행차를 알려야 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말인가? 나는 내 힘으로 존엄성을 입증하지 않았던가? 왜 아직도 내가 태어난 카스트가 거론되어야 하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카스트로 인해 불쾌했던 경험은 없었나요?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카스트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것은 개인의 정체성에서 끝끝내 떼어낼 수 없다. 카스트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경멸과 모욕의 빌미를 제공한다. 다만 모욕의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문바이 외곽에 살 때였다. 교육도 많이 받은 이웃 사람이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남부에서 오신 신사분이 침이 마르도록 당신을 칭찬하더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분과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요. 내가 대답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차를 태워드렸다면서요. 그분 말이 우리 고2 태생들은 점점 교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다보를 좀 보라는 거죠. 달리트인데도 그렇게 교양이 있다면서요. 딸 아프르바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손녀와 함께 걸어가는 노신사를 보았다. 교복을 보니 아프르바와 같은 학교길래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같이 타자고 했다. 흔한 호의였다. 한 번은 회사 동료가 어떤 성자 이야기를 꺼냈다. 자네도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해. 스와미지는 너무나 현명하고 너그러워서 심지어 자네처럼 낮은 카스트와도 심증을 터놓고 철학적인 얘기를 나눈다네. 꼭 한번 찾아가 봐. 카스트 제도가 씌운 굴레를 성공적으로 벗어버린 나 같은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달리티들이 많다. 그건 바바사이브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마련해준 교육의 기회가 합작해낸 마술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가 당연히 뒤따르는 건 아니다. 스스로를 교양인으로 여기면서도 카스트 제도의 편견에 갇힌 사람들을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된다. 비행기는 웅장한 산악지대 위를 날고 있었다. 창문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렇게 바래고 헤어질 손바닥만한 사진을 꺼냈다. 군데군데 주름이 가고 가장자리에는 구겨졌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나를 쳐다보는 바이와 다다의 눈빛은 여전했다. 고단한 삶의 투쟁은 얼굴에 흔적을 남겼고 그런 자취는 바이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다다의 표정은 냉철하면서도 더없이 편해 보였다. 하지만 바이는 뻣뻣하고 불편한 기색에 눈에는 먼 곳을 바라보는 아늑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박사과정을 밟으러 미국으로 떠나던 17년 전에도 비슷한 생각이 사로잡혔던 기억이 난다. 인도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떠나던 길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마을의 울타리도 넘어가지 못했는데 당신의 아들은 7바다를 건너간다고 말했다. 나는 다 가졌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다다가 지금 살아 있었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다. 다다는 분명히 바바사헤부가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정해진 수순처럼 다다가 1000번도 넘게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잔우 형과 디나 형이 바바사헤부 암베드카르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이다. 다다는 형들을 데리고 바바사헤부의 집회에 참가했다. 형들은 구호를 외치는 군중을 보고 겁에 질렸다. 이리 밀리고 저리 쏠리는 사람들 틈에서 아이들은 밀실 공포증을 느끼기 마련이고 아버지는 사람들을 밀어서 형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며 인파를 헤쳐나왔다. 디나 형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에 가자고 칭얼댔다. 그때 갑자기 푸른 셔츠에 타이를 메고 모자를 쓴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다. 군중과 조금 떨어져 서 있던 그 사람에게서는 당당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바로 암베드카르 박사였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주위가 잠잠해졌다. 연설이 끝난 후 다다는 형들의 어깨를 움켜잡고 사람들을 힘껏 밀쳐내면서 암베드카르 박사 앞으로 나갔다. 형들은 겁에 질렸지만 암베드카르 박사는 형들의 등을 토닥이며 우리 아버지에게 물었다. 자네 아들들인가? 다음 학교에 보내게. 잘 가르쳐.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거야. 암베드카르 박사는 운전사가 모는 스투드 베이커를 타고 사라졌다. 다다는 집에 올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일단 집에 도착하자 동네 아이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둘러주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서로 우리 아버지 옆에 가까이 앉으려고 투닥거렸다. 아버지는 암베드카르 박사의 이야기와 그분이 외국 대학에서 최고학위를 받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이야기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른 달리트 집안과 다르다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학교에 가야 하고 암베드카르 박사 같은 사람이 되어 그처럼 서류 가방을 들고 양복을 입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